그러니까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이 사회가 성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전형,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섹슈얼 디퍼런스, 성적 차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 차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어떤 신체의 모양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젠더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도 단순히 남자 여자로만 나눠져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의 예를 저는 보통 강의할 때 드는데요.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성과 한국의 여성성과 일본의 여성성 다르거든요. 그건 인종과 국적과 문화가 교차되는 한에서 젠더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을 예를 들자면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여성다움이라는 건 다르게 상상되는 것. 그래서 이제 섹슈얼 디퍼런스를 넘어서는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다크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온라인에서 2019년 이럴 때에 트랜스젠더 여성 혐오 만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란제리 같은 걸 입고 앞섭을 안 여미고 가슴을 내놓고 막 남편이 와가지고 나를 여자라고 인정해줘 막 이제 이미지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책을 보시면 스테판이 그래요. 막 앞섭 안 여미고 막 딸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나도 엄마 딸이니까 괜찮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수잔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어떤 여자도 집에서 란제리를 여미지 않고 다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의 어떤 곤란함이라는 건 뭐였냐면 600페이지를 읽으면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수잔 팔로디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혐오의 이미지들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있는 것을 탈맥락화하면서 혐오를 생산하거든요. 있었던 일이에요. 팔로디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팔로디가 한 건 뭐였냐면 아이씨 뭐야가 아니었던 거죠. 왜 이 사람이 30년 후에 내 앞에서 저렇게 앞섭을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여자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가를 너무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폭력적인 마초가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팔루디가 들인 시간이 10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우리에게 낯선 존재를 혹은 타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미지로 산화해서 소비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맥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건 정말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걸 번역해서 냈을 때 그 트랜스 혐오를 조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혹여나 책에서 그 부분만 뜯어가지고 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팔루디가 너무 아빠를 이해하고 싶지 않나요? 이사 왜 갑자기 막 분홍신 신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여자가 죽일까? 뭐 네가 분홍 하이힐을 신으면 여자니? 라는 질문이 당연히 세컨 웨이브 페미니즘의 수혜를 입은 레디컬 페미니스트이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는 팔루디한테는 너무 왔던 질문이었겠죠. 너의 진주귀걸이가 너의 여성성을 보장해주지 않아. 왜 여자라고 얘기해? 라는 걸 아빠한테 묻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팔루디는 뭐가 시작되냐면 또 조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쓰는 회고록들을 읽기 시작해요. 자기 집에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도서관에 앉아서. 근데 회고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해 죽겠는 거죠. 팔루디가 읽었었던 회고록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맨 인투맨 여자가 된 남자라는 릴리 엘베의 회고록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데니시 걸의 원작. 네, 릴리 엘베 어디까지 얘기했죠? 데니시 걸의 원작이고요. 실제로 막 이런 걸 보면 갑자기 나에게 힘을 발휘하는 남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꼈다. 이런 식의 서술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사회가 생각하는 어떤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화가 쭉 이 여자들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거죠. 팔루디가 주목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이거였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여성성에 대한 묘사, 팔루디가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묘사 엄청 많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저도 페미니스트로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변희수 하사님 커밍아웃하고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쓴 칼럼
커밍아웃 이름 얘기하기 전에 쓴 칼럼이네요. 그래서 칼럼에서는 A 하사라고 썼었는데 그 칼럼에서 언급했었던 예인데요. 영국의 궁정에서 왕비를 보호하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에베레스트까지 등정했던 사람이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써요. 갑자기 정구를 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뭐 후진이 어려워졌다. 그럼 막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거죠. 왜 정부 나는 내가 가는데 왜?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쭉 이어져요. 뭐 갑자기 글씨체가 둥그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단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든 건 목소리예요. 모든 것의 끝은 색깔 맞춤입니다. 지갑과 구두의 색깔을 맞추세요. 그래야 진짜 여자가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팁 같은 것들이 트랜스젠더 회고록에 줄줄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고민과 함께 팔로디가 또 봤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트랜지션 이전과 이후를 단절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여장을 하고 돌아다녔던 트랜스베스타이트였던 음란했던 남자인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순결한 처녀로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개심과 회생의 스토리 같은 것들이 회고록에 계속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로디가 그런 표현을 써요. 수많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회고록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트랜스젠더리즘 이론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미국의 트랜스젠더리즘 담론이 만들어지게 됐는가 하는 역사적 추적이 시작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가? 정말 모든 트랜스젠더 여성은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가? 그러면서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크리스틴 조겐슨이라고 하는 1952년인가요?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해서 XGI Becomes Blonde Beauty입니다. 군인이었던 사람이 금발 미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완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해요. 군인이었다가 이제 트랜지션 수술을 받고 덴마크에 가서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여성으로 등장한 사람이죠. 이게 데일리 뉴스에서 엄청나게 크게 때렸고, 제가 한국의 트랜스젠더리즘을 연구하는 퀴어 이론가 중에 제일은 빼죠.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 루인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루인 선생님의 강의에서도 보고 듣고 그분이 쓰신 글에서도 읽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크리스틴 조겐슨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시에 팬레터를 쓸 때 투 크리스틴 조겐슨만 쓰면 갔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센세이션한 사람이었고 그 해에 가장 많이 기사화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었던 거죠. 그랬을 때 팔로디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중요한 독자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조겐슨의 수술 소식은 아버지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팔로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뉴스가 미국 트랜스젠더리즘 담론의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거죠. 누구냐면 해리 베냐민이라는 사람, 의사에 관심을 끌었고 더 이상 환자도 별로 없고 되게 노후로 접어들고 있었던 해리 베냐민에게 전성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겐슨에게 연락해서 내가 의학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트랜스젠더리즘에 관련된 이제 이런저런 연구소들을 세우고 수술하고 뭐 치료하고 이렇게 하죠. 당시까지는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불렀었고 이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하는 게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신체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퀴어 이론가들이 트랜스섹슈얼이 아닌 트랜스젠더로 부르면서 좀 더 포괄적인 사람들을 일컫자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실제로 다크룸에서는 대체로 트랜스섹슈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별 전환, 재지정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해리 베냐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루오션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뭐 되게 성급하게 자기 이름을 좀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관종이셨던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 읽어보면 막 남이 처음 만든 말을 자기가 처음 만들었다고 뻥치고 막 논문을 되게 성급하게 발표하고 뭐든 중요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막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요.
그랬을 때 처음에 해리 베냐민은 뭐랄까 약간 성적인 다양성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꼭 나쁜 사람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게, 팔루디의 설명에 따르면 해리 베냐민은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어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해리 베냐민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이질감이라고 할까요? 불편감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이야기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몸을 찾아가게 하는, 1950년대, 60년대 미국식 사고방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트랜스젠더리즘의 담론을 너무 많이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트랜스젠더들이 증명해서 수술받을 수 있거나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950년대 미국의 성관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정상적인 여성인지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정상적인 남성인지를 증명해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만들어진 트랜스젠더의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사회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루디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리 베냐민이 그렇게 예쁜 트랜스젠더 여성들만, 특히 게르만 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얗고 금발의 아주 미녀들을 수집하듯이 데리고 다니면서 점심을 먹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식의 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리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패스했을 때 여성으로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지배적인 담론들 안에서 여성성이 구성되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자기 표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시스젠더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사회가 말한 여성성에 나를 맞춰서 여성답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방식으로 나의 어떤 성별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이나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성도 사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도대체 정말로 성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보수적이기만 한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퀴어 이론가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마그누스 힐스펠트라는 독일의 성과학자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트랜스베스타이트라는 표현으로 처음 트랜스젠더를 의학적으로 포착한 성과학자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트랜스베스타이트,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국말로는 복장 독착자라고 번역하죠. 복장 독착자라는 표현이 트랜스섹슈얼이나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말이던 시기에 그 단어를 이제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 너무 재밌었는데요. 실제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성적 변수는 거의 끝이 없다. 한 나무에 이파리가 나잖아요. 잎사귀가 같은 게 하나도 없듯이 성적 지향이건 성별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성적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 다르다. 두 개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모두 어느 정도는 양성애자이고, 남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성적 중간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성적 변수를 세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성적 변수가 4,304만 6,721개까지 샜는데 세다 멈추신 거죠.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숫자도 그 성적 변수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던 거죠. 지금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즘이 가장 크게 기대고 있는 이론이 트랜스섹슈얼 제국이라는 책이거든요.
팜플렛 같은 거거든요. 그 글에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신체의 주체성을 침탈한다는 의미에서 그 존재 자체가 강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막 하고 트랜스젠더들은 괴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걸 샌디 스톤을 공격하면서 그 글을 쓰거든요. 샌디 스톤이 몇 년을 절치부심하다가 제국의 역습이라는 글과 함께 반박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기꺼이 괴물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 샌디 스톤이 그 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회고록들을 보면 당황한다. 진짜 그렇다고?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거를 안고서 트랜스젠더 역사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80년대 90년대 퀴어 이론과 함께 트랜스젠더의 존재론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여성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담론이 시작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디가 230쪽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고민들 안에서 팔로디 답을 내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팔로디의 관심사는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떻게 트랜스젠더인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팔로디는 이 정도에서 결론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스톤은 내가 읽었던 회고록에서 무시되었던 수많은 질문들 부다페스트에서 아빠를 보면서 느꼈던 나를 괴롭게 했던 질문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회피하려고 했던 질문과 대면했다. 그러니까 아빠도 계속 과거를 지우려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하지 스테파니가 중요하지 왜 자꾸 스티븐의 얘기를 물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어떤 질문들이 있는 거죠. 트랜스섹슈얼은 이전의 자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삭제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그 성별이라고 믿는 성별처럼 보이도록 신체를 변형시킴으로써 당신은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완고하고 성별적인 이해에 동조하는가? 아니면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별 이원자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신체가 나의 성별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본질주의가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게 성별 이원자 비판의 시작인데 트랜스젠더의 존재라는 것 자체는 나의 신체가 나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다움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그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 이원제의 허브를 트랜스젠더라는 존재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남성성을 수행하고 어떤 식으로 여성성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균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 만족하면 되나?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이제 계속 던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섹스와 젠더는 뭐죠? 라고 물으면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고요. 젠더는 사회적 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섹스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남자 여자 둘로 나누는 것이 자연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죠. 퀴어 이론가의 말에 따르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생명을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서 두 개의 성별로 나눌 수 있다는 신념 체계가 섹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자연에 정말 성이 두 개인가, 성별이 두 개인가, 섹스가 두 개인가 라고 하면 두 개 아니거든요. 간성이라고 의학적으로 부르는 존재가 이미 두 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성별 이원자 사이가 하는 건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일단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요. 의학이 보기에 괜찮았더라 하는 성기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호르몬 수치와 성기의 모양과 기타 등등이 뭔가 의학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의학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 조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비정상과 정상을 나눈 다음에 정상 안에서는 위계를 설정해요. 페니스가 있으면 보편인간, 없으면 타자라고 만드는 게 제2의 성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계를 설정하는 게 성별 이원제 사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섹스는 사실은 그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섹스인 것.
그렇다면 젠더는 뭐냐면 그 10년 체계에 기반해서 이제 성별을 하잖아요. 남자 여자로 나눈 다음에 남자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파란색을 좋아할 것이고 여자는 분홍색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젠더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다 보이자면 제가 큐폴리넷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해요. 거기서 이리 배우님이라고 젠더 케어로 커밍아웃한 배우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땐 내가 남자라고 생각해서 나는 트랜스젠더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가서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나서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의 이제 소수자성을 버리고 권력을 원해서 남성성을 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 트랜스젠더가 아니야 레즈비언 부치야 라고 생각했는데 더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어떤 말도 나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젠더 케어로 정체화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쭉 뭐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순간은 트랜스는 남성이었을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부치였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아닐까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젠더 케어란 말이 없었을 땐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젠더 케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나를 뭐라고 정체화했을까? 있는 언어로 정체화했겠죠. 그래서 사실 정체성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나를 느끼는 어떤 것과 사회가 나를 식별해서 뭐라고 규정하는 어떤 것들의 접점 사이에서 형성되는 무엇인가인 거 아닐까?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담론이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실은 계속 흘러다니고 있는 거죠.